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통제를 하겠다라고 밝혔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증시는 환호하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30일 내주 목요일이죠. 정상회담에서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아야겠지만 일단은 우리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오픈AI와 또 오라클이 위스콘신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AI 반도체주들도 다시 한번 활기를 보였고요. JP모건 측에서는 여전히 10월 들어서 이 양적 긴축을 중단할 것이다 라면서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를 예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과연 개별적인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을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에이펙 개최를 약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이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30일로 확정되면서 밤사이 3대 지수가 일제히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지수가 0.31%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89%. 오늘 다시 한번 AI 반도체와 또 양자 컴퓨팅과 같은 테마성 기술주의 수급이 몰리면서 보다 큰 폭으로 종료한 나스닥입니다. 또 이어서 S&P 500 역시 0.6%에 달하는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이 S&P 500의 지수상 차트를 보자면요. 122거래일 연속 50일 이평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지난 2011년 이후로 130일 기록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 최장기간인데 참고로 이 50일 이평선은요, 이 단기 상승과 하락 추세를 가르는 기준선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이 50일 선 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랠리가 그만큼 탄탄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지수를 움직인 세 가지 이슈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어제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대대적인 대중국 수출 규제를 하겠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흔들렸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다시 한번 미중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백악관 대변인이 밤사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에서의 일정을 낱낱이 밝혔는데요. 우선 29일 수요일 오전 부산으로 이동해서 한국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이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또 에이펙 CEO 오찬 기조연설을 이날 가진 뒤에 정상 만찬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죠. 30일 목요일에 오전 시진핑 주석과 양자 회담을 가지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워싱턴 DC로 귀국할 계획까지를 모두 다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간의 흔들림을 뒤로하고 역시나 이 중국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안정적으로 확정이 되었구나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증시에 대한 우호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전날에 이 테마성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버블론이 AI 테마주로까지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여기에 대한 우려도 불식됐습니다. 밤사이에 오픈AI와 오라클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서 미국 위스콘신주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라이트하우스로 명명된 이번 캠퍼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AI 반도체는 물론이고 서버 기업 또 원자력과 전력주들까지 이 픽앤쇼벨 테마주들까지 함께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양자 컴퓨팅 산업을 지원하기로 검토했다라는 소식이 장 마감 직전에 나왔는데요. 이 사실 그 전부터 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양자 컴퓨터를 중심으로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슈가 됐었던 이 보도는 바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무부가 해당 사실이 없다면서 즉각 부인했지만 곧바로 이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미 정부와 지분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자금 지원을 논의 중이라는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협상 진행 자체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건데 다만 이번 논의는 아직 구체적인 투자 금액이나 또는 지분 구조 등은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이후에 이 초기 단계가 지나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저희 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이 어떤 업종에 집중됐는지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전일에 비해서 투심이 크게 개선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7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테슬라가 약 2%대, 종전에 말씀드렸던 이 스타게이트에 대한 진전 보도가 나오면서 오라클도 2.7%가량 상승부를 켰습니다. 또 이어서 이 마이크론과 같이 이 중국과 전반적으로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가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 호조세를 띄웠고요. 그 이외에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헬스케어 쪽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오바마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비용 지출이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는 헬스케어입니다. 특히나 이 때문에 밤사이에 몰리나 헬스케어가 약 18%가량의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것들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투심이 회복됐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히트맵에는 없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테마성 섹터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리게틱 컴퓨팅이 약 9%대 상승 보였고요. 또 D-Wave 시스템 역시 13%가량 상승 흐름 보였는데 이 미 정부가 양자 컴퓨팅 기업 지분을 인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미 상무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 보도를 했다는 점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에 지분 인수까지는 아니지만 이 미국 정부가 현재 이 자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은 또다시 이 양자 컴퓨팅의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또 이어서 우주, 항공, 드론 역시 오늘 다시 한번 이 양자 컴퓨팅을 중심으로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매수세가 되돌림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가상자산 역시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올랐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낸스의 창립자죠. 이 창펑자오를 사면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이어서 AI 서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이 종전의 오라클 이슈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원자력과 또 관련된 우라늄주들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을 크게 움직인 M7 특징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약 1%대 상승을 보였는데 이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 CEO와 통화 후에 연방군을 샌프란시스코에 투입할 계획을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밝혔는데요. 이 정확하게는 젠슨 황 CEO의 본명을 언급을 하면서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어젯밤 나에게 전화해서 증원 배치를 진행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젠슨 황 CEO와 우호적인 관계임을 시사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와 우버가 자율주행차 개발과 관련해서 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중 간의 갈등이 봉합됐다는 사실이겠죠. 이 때문에 엔비디아 약 1%대 상승 마감을 지었고요. 아마존도 약 1.4%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아마존이 로봇을 도입하고 또 물류센터를 자동화함으로써 향후 1년간 최대 4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또 아마존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300달러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테슬라는 2.28% 장중 대비해서 장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이 전일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이런 목표가 상회한 소식들이 연달아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 테슬라 아저씨로도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댄 아이브스가 향후 18개월 내에 주가가 2배 정도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1년 내가 아닌 3년 후까지 내다봐야 한다고 테슬라의 주식을 중장기적으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칸토에서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기존 $355에서 $510가량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잇따른 목표가 줄 상향 아래 테슬라의 주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고요. 이어서 나머지 M7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도 0.48%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글로벌 통신 회사인 웨버 샌드윅과 맞춤형 AI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구글어스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이 기후 위기 관련 차트를 직접 작성을 하는 등 엄청난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했던 구글, 메타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0.08%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축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메타의 3분기 매출이 $500에 이를 것이고 또 이 주당 순이익은 $7.3로 전망하면서 이 현재 월가의 평균보다도 더 높은 그런 실적을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가 스마트 글래스 출시를 발표하면서 이 상승폭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이어서 애플은 0.4%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아이폰 17의 강력한 성과와 또 서비스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66에서 $279로 상향 조정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럼 이어서 밤사이에 또 실적을 발표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종전의 실적을 발표한 인텔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우선 정규장에서는 약 3%대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금 이 시각 시간의 주가는 약 6%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71% 갈수록 점점 더 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인텔인데요. 우선 이 주가 반응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놀라운 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인텔의 이 3분기 주당 순이익이 $0.23를 기록했는데요. 예상치가 $0.01였습니다. 무려 23배가 높은 이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한 것이죠. 거기에 이어서 총 이익률도 40%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36%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텔 현재 약 7%에 달하는 시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이웰 역시 이 한이웰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직전에 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장중에 6.81%의 상승세를 시현해냈는데 3분기의 호실적은 물론이고요. 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다우지수 상승을 큰 폭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대로 T모바일은 종전의 히트맵에서 통신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그걸 주도한 게 바로 T모바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비용 부담이 상당히 이 시장의 실망 매물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약 3%가량 하락한 T모바일. 이번에는요, 청구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회성 비용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사측은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지표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밤사이에 국제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WTI 기준으로 배럴당 $61 선까지 현재 급등한 모양새고요. 밤사이에 무려 5% 이상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이 미국이 러시아의 주요 원유 대기업인 로스네프티 그리고 루코일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인도가 사실상 이 러시아 원유 도입을 중단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첫 번째로 크게 타격을 입혔고요. 또 유럽연합 역시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해서 19번째 신규 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망 우려가 급속도로 부각되면서 밤사이에 국제유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다시 한번 1,436원 선, 1,440원 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에 더해서 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 엔화 약세가 강달러를 부추겼고요.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비트코인은 밤사이에 2.45% 올라섰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의 사면 소식과 더불어서 밤사이에는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 업계의 수장들이 미 상원 의원들과 만나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다시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약 5%가량 급등함에 따라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 제재 발표가 현실화가 됐고요. 향후 물가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되돌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금 가격은 2.2% 상승했는데요. 이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초였습니다. 이 급락에 따른 되돌림이 오늘도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과연 이 밤사이에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한 국제유가와 또 미중 간의 갈등 봉합,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김장일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에이펙을 앞두고 다시 한번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나 싶었는데 밤사이에 정확하게 30일로 이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역시나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블러핑이었구나,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에이펙을 앞두고 계속해서 증시가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데 무리가 없다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 또 블러핑이 또 생기면 또 움직이겠죠. 무리가 없다는 말씀은 그런 거는 없는 거고요. 오늘 아침도 내일 아침도 바뀌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확정돼서 가다가 또 앞으로도 변수가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큰 그림에서 본다는 것이 내가 일주일 단위로 투자할 것인지, 우리가 매주 제가 방송에서도 코멘트하고 다른 분들도 매주 하겠습니다만 방송 때문에 매일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친구들이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안 만날 것이냐 만날 것이냐, 그래서 애초에 이슈가 아니었던 거죠.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는데 그 어떤 그 결과물을 도출할 것이냐는 것은 오늘 만나기로 했다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죠. 그런 변수는 여전히 남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블러핑이 하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되면 될수록 사람이 피곤해지는 거 하나라, 또 한 가지는 뭐죠? 그 진폭은 당연히 어떤 데드라인에 가까우면서 좁혀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동성, 어떤 게 도출될까? 막판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은 또 주가가 움직이면 다시 또 거기에 대한 매번 리어세스먼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없이 순조롭게만 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나이브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며칠 사이에 변동이 컸던 거, 어저께도 보시면 반도체나 뭐 오늘 양자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업된 런이 어저께 빠지고 그대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또 며칠 사이에 또 안 빠진다는 보장은 없고, 그렇다고 또 도출이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오른다고만 볼 수도 없는 그런 과거랑 다른 정책 당국자에 의한 입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숙명이다라고 당분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거 해결되는 건 10월 30일 만나서 모든 것이 깨끗이 해결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닝 보고 AI 보고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까지 갈지 기도하시고요. 하지만 그거는 nobody guarantees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다시 한번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이 좀 다시 한번 완화가 되면서 밤사이에 또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쪽에도 활기가 돌았죠. 오늘 밤이 또 기대가 되는 이유가 인텔이 이 장 마감 이후에 굉장히 놀랄만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에서 주가가 거의 7%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데 역시나 인텔, 미국 정부의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덕분이겠죠. 네, 실적 자체는요. 매출은 약 4% 가까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EPS,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23센트. 네. 원래 예측은 2센트였거든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10배인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영업 외적으로 뭔가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물론 올라갔어요.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EPS가 더 잘 나오는 것 자체는 맞는데 매출 총이익률에 올라간 정도 대비했을 때 23센트 vs 1센트는 분명히 좋은 겁니다. 주가가 반응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거를 단초로 봤을 때 CPU라든지 GPU라든지 여러 개 그 파운더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잘 됐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컨퍼런스 콜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뭐가 나오냐에 따라 갖고 그 주식을 갖고 계신 분한테는 이게 얼마까지 더 갈 수 있는가는 가늠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요 작년에 60% 빠지고요 올해 90몇 % 올랐어요. 지금이 PER은 잘 안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오늘 23센트 분기 EPS를 만약에 조만간 더블, 그러니까 23센트가 아니죠. 한 40, 거의 50센트 분기당 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현재 PER이 지금 한 22배라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지금 엄청 잘 나온 23센트가 곱하기 2배로 해가지고 된다는 가정하에죠. 곱하기 2배가 아니면 지금은 한 3, 40배 되는 거죠. PER로. 그래서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북밸류로 하더라도 지금 오늘 오르는 거 지금 시간에서 40불 넘어가면은 PBR로 1.78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싸다고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텔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CPU, GPU 이런 거 자체가 엔비디아하고 기타 등등 업체들한테 전반적으로 모두 다 회피하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하냐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얘네가 파운더리라든지 기타 등등 만약에 근본적으로 잘 되면은 경쟁자들한테도 약간은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컨퍼런스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뭐 아직까지 시간에서의 주가 반응을 보자면 컨퍼런스 콜 내용 자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양자 컴퓨팅도 밤사이에 이슈가 많았고요. 또 바이낸스 설립자를 뭐 살만했다 이런 소식까지 오늘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차례대로 한번 우리 국내 증시 영향과 관련 섹터 투자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가상화폐라든지 양자 관련되는 거는 양자가 지금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한다는 거하고 가상화폐는 그 바이낸스 설립자 저 개인적으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은 지금 그 기소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풀어줬다. 뭐 이것도 트럼프 입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움직였으면 한국의 그런 테마들의 모멘텀 주식은 어저께도 빠졌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되돌림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지속성은 또 개별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역시 반도체주가 중심인데 삼성전자 많이 빠졌죠. 특별히 엊그제 사이에 바뀐 게 아니고 주가 레벨에 대한 약간의 부담을 가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는 되돌림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한국 주식은 어저께 발표된 것 중에서 그거 말고는 반도체 말고는 변압기 HD 현대전자주의 대단수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지속적인 상승 여파가 되는지가 추가적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좋긴 한데 이렇게 반영되면은 한데 아직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 문제가 우리한테 편할 정도로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있기 때문에 상승 반등의 정도는 환율을 보시면서 대응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미국과 좀 커플링하면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법한 하루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환율이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는 건 사실이네요. 이렇게 해서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 밤사이 뉴욕 증시 이야기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톡톡톡. 네, 오늘도 변화구를 시작해 보도록 던지네요,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번에 3대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 기술주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뉴욕 증시입니다. 그죠? 네. 예,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기술주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역시 그에 맞는 여기 기술주의 시대죠 지금 네.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워렌 버핏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이러다가 또 이제 폭락하면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온다는 거는 네. 워렌 버핏 얘기 안 나온다는 거는 네. 사업개미 분들한테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사업개미 분들이 몰려 있는 것 자체가 완전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주가 기술주가 좋고 워렌 버핏 얘기가 안 나오고 예. 그러면 증시가 좋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어제도 지금 좋았죠. 어쨌든 큰 변수가 없는 한 계속해서 이런 식의 조금만 악재가 없어지면 바로 오르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백악관이 지금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는데 이제 내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날 예정이라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요. 첫 번째 주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테슬라 3분기 매출 281억 달러로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지만 순이익은 37%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8% 떨어지며 수익성 둔화가 이어졌습니다. 3분기 차량 인도량은 49만 7천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델 Y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내년에는 전기 픽업,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양산될 전망이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은 12.5기가와트시로 80% 이상 급증했습니다. 메가팩과 파워월이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는 ESS가 향후 발전소를 대체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연내 오스틴에서 무감독 운행이 추진되고요. 머스크는 AI와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다음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를 넘어서서 사이버 트럭과 ESS 그리고 FSD로 확장 중인 테슬라의 진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실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순이익은 또 감소를 했죠. 어닝콜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이 사업 부분 각각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어닝콜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이거 모든 거를 다 듣기에는 진짜 시간이 몸이 여러 개 됐으면 좋겠어요. 인공지능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 요약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하루에도 지금 몇 개가 발표가 되잖아요. 실적이. 그 어닝콜이 대부분 1시간 40분 정도씩 하거든요. 전부 다. 네. 그 다 듣기에는 너무 힘든데 뭐 테슬라는 들어야죠. 근데 테슬라도 다 듣기에는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업소용 냉장고라고 비아냥 받으면서 맞아요. 별로 안 좋다. 근데 네.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는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걸 어제 컨퍼런스 콜 들으니까 느껴지더라고요. 네, 사이버 트럭이 좀 더 절대 강조점이. 굉장히 네. 강조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네. 이게 지금 뭐 사람들에게는 뭐 약간 어색하고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네. 이런 거를 시도하는 것 자체 그리고 지금 예약된 이 숫자 테슬라만이 할 수 있다고 엄청난 자부심을 네. 뿜뿜하면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되게 예약 대수가 만족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이버 트럭은 계속 밀고 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메가팩에 대한 얘기 역시 나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매출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게 지금 테슬라가 다들 전기차 업체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밸류를 넣기를 원하는데 FSD라던가 아니면 메가팩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메가팩이 결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이 지금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력 공급 네. 이 부분에서 계속 수요가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선점을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래서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분야가. 그리고 네. 뭐 여러분들도 뉴스 요즘에 계속 저희가 전달해드렸잖아요. 유럽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서 계속 수요가 저기가 들어오고 발주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댄 아이브스 이제 방안을 앞두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목표 주가 엄청 엇갈리고 있는 거 아시죠? 예. $150도 있거든요. 목표 주가가. 150달러까지 월가에서 예, 지금 목표가가 있잖아요. 지금 하향이 그거 된 어디죠? 건가요? 매도 의견이에요, 원래 거기서. 매도 의견이어서 목표 주가 $150예요. 그리고 지금 $600 부르고 짓는 게 이제 댄 아이브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크거든요. 격차가 너무 의견도 크네요. 매수랑 매도로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엇갈리는데 이제 앨런 머스크의 어떤 의지는 굉장히 지금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150달러 부르짖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만 봐서 그런데 이게 FSD, 그다음에 옵티머스 이런 가치를 안다면은 테슬라의 가치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댄 아이브스의 의견하고 지금 같은 의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쪽이 계속 발현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하면서 AI 씬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아가게끔 사람들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게 아마 제 어닝콜에서. 생각에는 다음 달 초에 있는 그 투표랑 연결된 것 같아요. 다음 달 초에 이제. 그 투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주주들을 막 설득하고 있잖아요.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는 좋은 쪽으로 설득하고 있고 그 반대되는 그 위원회가 들어와서 그거 테슬라 CEO한테 반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CEO는 지금 자기가 잘 돼야 되고 이 연봉을 받아야 되니까 옵션을 받아야 네. 되니까 더욱 좋게 해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 판매량 뭐 요쪽도 그렇지만 사이버 트럭과 더불어서 ESS, FSD 그리고 AI 쪽 요쪽으로 이제 강조를 많이 했다라는 어닝콜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차트 함께 살펴볼까요? 네, 네, 뭐 테슬라 뭐 요즘에 맨날 봤는데 네, 지금 테슬라를 쳐볼게요. 네, 지금 정고점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아직 지금 빠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뭐 제 거 말고 제가 차트 저희 준비한 게 있어요. 지금 기술적 분석 보면은 쐐기형이거든요. 네. 지금 쐐기형이 지금 있다는 거는 수렴형이에요. 그리고 예.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쐐기형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을 앞두고 이 쐐기형이 나오면서 이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다는 것은 수렴형 탈출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가잖아요. 네. 그럼 500달러 돌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수렴형이 무조건 위로 돌파되는 것만 아니거든요. 근데 왜 확률을 위로 주느냐? 그 전의 움직임 때문에 그래요. 그 전의 움직임이 올랐느냐 내렸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승 쐐기형 혹은 상승 수렴형이라 그래요. 네. 지금은 상승 어떤 쐐기형, 거죠? 상승 예. 수렴형은 상승으로의 확률이 높은 것이고 네. 반대로 하락 쐐기형 있죠. 네. 그 전의 흐름이 내려갔다. 그러면 하락 수렴형, 하락 쐐기형은 그 다음에 확산이 수렴과 확산이에요. 수렴됐다 확산되는 것이 아래쪽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테슬라는 그동안 올랐잖아요. 네. 상승 쐐기형, 상승 수렴형이기 때문에 상승의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489달러를 돌파하면 500달러를 가서 댄 아이브스의 목표가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상승 쐐기형, 수렴형이라도 아래로 돌파될 수가 있잖아요. 아래로 돌파될 경우에는 1차 지지선이 360달러 정도. 로 지금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전 고점이었던 것이 지금 저점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60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수렴형이 밑으로 확산되면 위로 확산될 경우에 489달러를 돌파하고 500달러 이상을 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네. 결국 이게 지금 아마 11월 3일, 3일인가 6일에 있죠, 지금. 네. 그 투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앨런 머스크가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앨런 머스크가 자기가 원하는 옵션, 그런 것이 이득이 없으면 자기는 미련 없이 떠난다고 얘기를 확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받을 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만큼 받는 옵션을 주주분들이 인정 안 하면 나는 다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떠난다고 했어요. 자기 부르는 데 많을 거니까. 다른 이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에서 받는 이득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했어요. 그 선언까지 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댄 아이브스가 지금 보고 있는 테슬라의 가치 아까 FSD랑 옵티머스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댄 아이브스가 맨날 처음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테슬라의 가장 큰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앨런 머스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만약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자꾸 정치적 발언을 하니까 차라리 이 CEO가 회사를 떠나는 게 테슬라의 주가에 도움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을 때도 네. 댄 아이브스는 계속 아직도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가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떠나는 것을 바랐던 사람들도 바라는 것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주가가 나빠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떠나는 거는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원하는 어떤 그 옵션을 주어지는 그 부분이 아마 수렴형 탈출에 어떤 그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360달러 지지선 말씀을 해주셨고 상승 쐐기형 차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면 계속해서 상승. 근데 360달러는 네. 너무 멀어요. 거기까지 가면 하락이 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인텔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감 이후에 인텔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과 또 주당 순이익이 모두 좋았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PC 수요 회복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관련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매출 136억 5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 0.23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PC용 수요 회복세가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인텔 주가는 실적 발표 전에도 상승 마감했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급등하면서 이제 40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분기는 미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취득한 이후 첫 실적으로 정부의 57억 달러 투자금 유입이 회계상 반영이 됐는데요. CEO 리프 부타는 PC 수요가 내년까지 공급을 앞지를 것이라며 애리조나 공장에서 차세대 첨단 칩 생산이 본격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을 정부 지원과 AI 협력 효과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면서 연초 대비 크게 오른 주가가 향후 성장세를 얼마나 선반영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실적이 좋았던 거는 이제 많은 언론사들로부터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 CEO의 발언의 내용이 좀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PC 수요 회복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AI와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기본 PC의 수요를 전통 PC 수요 회복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낙수 효과를 받은 거잖아요. HBM을 너무 많이 빼줘야 돼서 HBM이 D램의 일종이거든요. D램을 생산을 했는데 HBM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전통 D램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D램 출하를 늦춘다며요, 일부러. 몸값을 더 올리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럴 때는 지금 굉장히 의뢰 입장이었는데 지금 완전 위치가 바뀌었죠. 지금 D램을 손에 쥐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너네 받고 싶어? 좀만 기다려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CPU도 마찬가지죠. 결국 CPU가 연산을 담당하고, 그렇죠? CPU랑 GPU가 연산을 담당하고 컴퓨터에서 D램이랑 낸드 플래시가 휘발성, 비휘발성이라는 건 같지만 메모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PC, 노트북, 핸드폰에서는 AP라는 이름으로 그게 다 같이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전통 PC 수요가 지금 살아날 수밖에 없고 낸드 플래시 D램 가격이 오른다. 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면서 겨울이 오고 있다가 봄이 오고 있다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외국의 분위기가 증권사 전환됐죠. 타이틀 자체가. 네. 그리고 지금 연말 다가올수록 뭐가 생기겠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근데 내년 초 신학기 수요가 있겠죠. 예. 신학기에 보통 사주시는 게 어머니가 애플, 맥북, 노트북 이런 거 사주잖아요. 네. 그런 신규 수요가 있는 것이죠. 네, 기본적인 PC 수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텔이 차지하고 있는 CPU, PC에서 CPU의 영향력은 아직도 압도적입니다. 왜 인텔이 뒤처졌냐면 AI 씬에서 뒤처졌다고 그게 컸고 종합반도체 기업이었는데 TSMC나 이런 것들이 빈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인텔이 그 부분이 깨졌기 때문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종합반도체 기업이었는데 삼성전자처럼 파운드리도 해볼까 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지금. 근데 정통 PC에서의 CPU의 점유율이라던가 이 부분은 아직도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는 슈퍼칩에도 결국 인텔의 CPU와 이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같이 통합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텔은 결국에 구원의 손길만 있었으면 됐는데 정부의 손길이 왔죠. 네. 좋네요. 네, 정부의 지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 쪽으로도 이제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합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나 인텔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텔은 미국 기업이라는 걸 감사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미국 기업이 아니었어 봐야 어떻게 됐을까. 트럼프가 내동댕이 쳐버렸겠죠. 지금 정부가 인수해가지고 그 기업의 수익을 향유해야 된다. 그거는 당연하죠. 도움을 줬으니까 트럼프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양자권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세금을 들여서 구해줬으니 네. 너희도 정부의 세금이 국민 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 너희도 국민들에게 이득을 돌려줘야 된다. 국민들이 주주도 국민의 일부니까 그 논리거든요. 사실 그 논리에 반박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럼 공짜로 도와주나요? 주주분들은? 그러니까 인텔이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낭떠러지의 순간에 구출을 받았죠. 그거는 이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건 젠슨 왕의 발언이 젠슨 왕이 항상 인텔의 CPU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슈퍼칩을 구성할 때 인텔의 CPU와 역할이 달라요.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GPU가 더 능력치를 발휘한다는 이유는 그 병렬식 계산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우진 선생님이 한 문제 푸는 거랑 1000명의 수강생 한 명이 푸는 거랑 속도는 1000명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GPU의 병렬식 이 방식이 네. 인공지능에 더 맞아 떨어졌을 뿐이지 CPU가 아예 필요가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젠슨 왕도 계속 그 말을 한 거예요. 인텔의 CPU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협력 관계가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은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아주 그냥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만
그 안에 주머니 안에 너무 중요한 걸 갖고 있어서 위에 사람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손을 내밀 존재예요.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런 버릴 수가 기업이다. 없는 거죠. 그 주머니까지 같이 떨어져 버리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PC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인텔 이제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장 마감 3%대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7%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올랐네요. 아까 네, 6%. 더 올랐네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현지 시간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양자 컴퓨팅 기업과 지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방 자금 지원을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상 대상에는 아이온큐, 리게팅 컴퓨팅, D-웨이브 퀀텀 컴퓨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의 중가는 장 초반 최대 20%까지 급등하기도 했고요. 투자 심리가 과열되자 이 상무부 쪽에서 즉각 진화에 나섰는데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어떠한 기업과도 협상 중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전략산업 중심의 지분 참여형 산업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보조금 대신 정부가 직접 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인텔, 리튬 아메리카스, MP 머티리얼즈 등이 해당 정책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특히 히토류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안보적 접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투자가 과거에는 보기 드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시장은 이 정부의 산업 개입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 사실 뭐 어제 간밤이 아니라 그 전일장에서는 급락을 했습니다. 구글의 양자 근데 그 메아리 기술 개발. 전일장뿐만 아니라 예, 최근에 그것 사실 때문이죠. 다 망가졌어요. 네.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많이 내렸죠. 그래서 지금 네. 어제의 소식으로 이 판도를 되돌리기에는 부족해요, 아직. 그래서 급반등이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주요 종목들 보도록 네. 할 텐데요. 리게팅 컴퓨팅 먼저 봐주시죠. 근데 이미 다 쏟아졌어요. 지금 일단 리게티 컴퓨팅 보면은 네. 리게티랑 퀀텀, 아이온큐 이렇게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아시지만 젠슨왕이 그때 이 네. CEO들 5명인가 모아놓고 네. 죄송한데 이런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약간 그 발언이 좀 이 CEO들한테는 물론 그럴 수 있죠. 이거 신생 업체들이니까 모를 수 있는데 좀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덜 알려진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젠슨왕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리게티 컴퓨팅이 지금 제일 잘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일 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느끼실 수 있죠. 왜 1등주를 해야 되는가. 제가 저번에 금운동 얘기도 드렸고 1등주, 3등주의 알고리즘 얘기 드렸잖아요. 3등주, 후발주는 시간이 없다고. 여기서도 똑같거든요. 리게티 컴퓨팅을 만약 하신 분은 다른 퀀텀이라던가 이거 하신 분보다는 여유가 있어요. DAU보다는, 아이온큐보다는. 왜냐면 리게티 컴퓨팅은 지금 예를 들어 이번 연도 9월 달이죠. 9월 달에 $16, $20 수준이었는데 지금 $58까지 갔거든요. 거기서 떨어진 게 지금 $39예요. 자, 지금 이게 일봉인데 여러분 뭐 차트를 모르셔도 사실 시세가 일단 꺾인 걸 아시겠죠. 왜냐? 이 빨간 선 보세요. 무슨 선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빨간 선을 보세요. 빨간 선 위에서 계속 있다가 빨간 선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평상시에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 아니 어떤 사람이 잘 나가다가 뭔가 갑자기 뭐가 걸려서 평상시랑 틀려요. 그럼 뭐가 이상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신체 능력이 이상이 생겼는지 정신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렇죠? 여기 지금 기술적인 변수가 생긴 것이고 아이온큐는 더 빠졌죠. 마찬가지네요. 지금. 아이온큐는 더 네. 빠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폭이 틀려요. 퀀텀은 어디 갔어요? 퀀텀은 9월달 시작점 이하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죠. 퀀텀 하신 분하고 리게티 하신 분하고 이렇게 격차가 큰 거예요. 네, 섹터 내에서 종목들 살펴봤는데 근데 뭐 국내 격차는 종목들도- 있지만 다 떨어졌어요. 지금. 예, 좀 살펴볼까요? 국내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국내 종목이요? 예, 국내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종목 양자 컴퓨터 뭐가 있죠? 국내 네, 종목이 양자 컴퓨팅 관련 생각나는 게 종목들이죠. 없네요. 네, 아이온큐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지금 이 종목들이 말이죠. 네. 이 지금 그 전일에, 그러니까 오늘 말고 전일 있죠. 네. 구글이 지금 발전해 갔다고 해서 급락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구글이 좋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급락을 했다가 어제 그 소식 때문에 오늘 소식 때문에 다시 살짝 급등을 했는데 지금 사실 똑같아졌어요. 지금 결국에 그게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서 다시 급락을 하면 또 크거든요. 그리고 네. 아이온큐는 국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온큐도 보시면은 지금 사실 이 9월달 수준 근처로 돌아갔어요. 지금
근처로 돌아왔고 지금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죠. 국내 종목들도 다 오늘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이 됐는데 국내 종목들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 소식으로. 왜냐하면 그 전일에 나온 소식을 기억하시면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버렸는데 네.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개발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생 업체들에게는 악재입니다. 구글이 개발해버렸다는 게. 그리고 오늘 소식도 지금 상무부에서 부인을 했잖아요. 이게 확실한 소식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대로 기술적인 영향이 지금 그 시세가 다 꺾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소식으로 국내 양자 컴퓨터 주식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소식으로 국내 영향은 좀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주 한국에서 만납니다. 두 정상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 회담을 진행하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게 되는데요. 이번 회담은 11월 10일 종료 예정인 미중 무역 휴전을 앞두고 열립니다. 양국은 관세, 수출 규제, 대만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긴장 완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안에서 좋은 거래가 있을 것이라며 시 주석과의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다만 미중 간 기술 광물 수출 제한이 맞물리며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기술 수출 규제를 확대 중이며 중국은 전략 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완화를 요구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관세를 경고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의 이 아시아 순방 일정의 하이라이트로 말레이시아와 일본 방문 후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마무리합니다. 네, 에이펙이 지금 이제 내주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펙을 전후로 해서 이 미증시나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양국이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도대체 트럼프는 시진핑하고 진짜 이 합의돼서 얘기하는 건가요, 맨날? 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진짜 사이가 좋은 거 맞아요? 혼자서도 맨날 사이가 좋다고 하니. 얘기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가 하시는 거죠?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진핑의 입에서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트럼프랑 사이가 좋다 아니다.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 이 지금 지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미스터 마켓이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살아있는 존재, 생물이라고 하죠. 주식은 생물. 근데 주식은 미리 움직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미리 움직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를 보고 아신다는 분도 있는데 사실 차트가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굉장히 중소형주, 초소형주 빼고요. 이런 미국 주식 차트는 예를 들어 9.11 테러도 그 전에 차트가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생각을 한다면 아주 좋은 협상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의 확률을 더 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4대 지수 중에요. 네. 다우 지수는 네. 그 시진핑하고 지금 협상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110%에서 140% 11월 달 초부터 저희 부과가 된다. 그 얘기가 나온 음봉이 떨어졌던 날이 10월 10일입니다. 네. 그때 주가를 이미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스닥, S&P, 필라델피아 500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죠. 네. 그 음봉의 대부분을 다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거의 무엇을 다 말하는 걸까요? 회복이 됐고요. 예. 미스터 마켓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더 강화될 우려보다는 이미 그것이 다 극복이 되고 오히려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이 지금 차트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수가 다 회복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물론 아직 며칠이 남았기 때문에 네.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여기서 미리 나올 거예요. 이 차트에서. 21선 붕괴라던가 다시 한번 고점을 못 벗기고 떨어지면 여기서 네. 지금 이 싼 고점이 나오면서 네. 일단 지수의 그 상승이 9월 달부터 시작된 상승이 있죠. 네. 아까 아이온큐 리게팅 이런 거 봤죠. 예. 그것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온큐 리게팅 컴퓨터도 9월 달부터 시작한 이 시세가 꺾였잖아요. 네. 21선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1선이 그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 주식처럼 꺾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게 뭔지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펙 전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에이펙 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픽 전후에 11월 달에 지나면서 다 부분이죠. 네. 그럼 예. 에이펙을 전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도 나올까? 그러니까 에이펙이 뭔가 깨져서 박살이 날 것 같다. 네. 그럼 에이펙 전에 이미 차트의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에이펙이 좋게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협상이 좋게 진행이 됐는데도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는 미리 알 수가 차트에서는, 있다는 것이죠. 선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신 네, 것 사실 같습니다. 차트가 제일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뭐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히토류 분쟁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제는 사실 소프트웨어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양국의 어떤 논의 과정에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반복이 되죠. 지금 이게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모습이 차트에도 드러나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그 지난한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화끈한 협상으로 어떻게 뭐 완료될 수는 없는 문제로 보이지만 뭔가 좋은 게 있다면 다시 전고점 다 돌파가 되겠죠. 근데 저기서 문제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아까 양자 컴퓨터 같은 그 싼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패턴이 나오면은 그런 매그니피센트 7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출렁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고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일봉상에서 10월 달 초반부터 지금 10월 중순이 넘어서서 말로 가고 있죠. 10월 달 내내는 9월 달이랑 틀려요. 지금 모습이. 9월 달에는 계속 계단식 상승이었고 예. 10월 달에는 고점에서 계속 벽을 부딪히는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뚫고 나가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만약에 뚫지 못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일단 미국 4대 지수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뭐 비중 조절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걸려 있거든요. 에이펙만 있는 게 아니라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게 또 변수가 되겠죠. FOMC는 사실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대법원 판결이 더 중요합니다. 관세를 만약에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심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 내려버리면 이제 대법원 이상은 없습니다. 네. 하급심이 다 끝났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관세들이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업적과 그 관세로 해서 벌어들여서 쌓았던 이 주가 움직임 이거 다 흔들림이 심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11월 초가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다. 앨런 머스크 투표도 있고요. 네. 뭐 이슈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9월에 계속해서 기분 좋게 올라갔던 증시와 달리 10월에 지금 고점을 기반으로 벽을 지금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지수를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에이펙 기점으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자세하게 월가 트렌드 살펴봤습니다.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들 알아보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테슬라와 한화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블룸버그의 기사입니다. 자, 테슬라와 삼성의 AI 칩 동맹 본격화라는 주제의 기사를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삼성이 테슬라의 AI 칩 생산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TSMC 중심으로 지금 반도체 공급망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AI 칩 시장에서 앞으로 차세대 AI 6 칩도 삼성 생산이 지금 유력
무력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슈들을 좀 주목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 직접 삼성을 언급을 했죠. 예. 어저께 이제 테슬라,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그다음 실적 발표하면 컨퍼런스 콜을 꼭 하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머스크와의 이제 그 기자들과 대화, 그다음에 끝나고 머스크가 또 스스로 자기의 이제 그 옛날에 트위터, 지금 X에다가 이제 올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삼성에서 언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제 지난번에 삼성이 파운드리가 사실은 계속 그 자기의 사업부에 큰 어떤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면은 또 적지 않은 사업부인데 반도체 사업부에서 그 디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인데 파운드가 적자를 내다 보니까 적자를 낸 이유는 이제 성능이 좋지 못하고 실력이 없어서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삼성 내부에서까지 단순한 재무제표 문제를 떠나서 그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 그 AP를 갖다가 갤럭시에다 탑재해야 되는데 그 모바일 사업부에서 노태문 사업부장 입장에서는 야 너네 수준이 떨어져서 사업 탑재 못하겠어라고 얘기하니까 파운드리에서는 아니 다른 고객들도 우리를 기피하는데 너까지 우리를 갖다가 배제하면 어떡하냐라고 했지만 노태문 사장이 말한 건 아니지만 해당 임원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러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주 대변되는 삼성 파운드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극적으로 이제 그 머스크가 삼성 파운드에다가 엄청난 물량을 이제 맡기게 하면서 사실 그때부터 삼성의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가 이제 앞으로 또 삼성이랑 더 많은 칩을 갖다가 개발하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 그 파운드의 실적을 반등하게 만들었던 것은 AI5였고 그러면 AI6, AI7까지도 사실은 삼성이 만들 공산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뭐 머스크의 신뢰로 인해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 주목을 받게 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최근에는 이제 수율이 나빠서 이 회사에 굉장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22년도만 하더라도 삼성 파운드리 수율이 15%, 15%라는 얘기는 뭐냐면 100을 만들어야서 그 85를 버린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것은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재무제표에 악영향 끼치게 되죠. 22년도인데 그러면 22년도 일시적으로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3년, 24년인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뭐 저도 기사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매체에서도 이제 삼성 파운드의 수율이 너무 낮다는 것을 갖다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삼성 내부에서 심지어 올해 초반에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은 야 파운드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파운드를 팔아야겠다는 거는 심각한 어떤 그 모욕이자 이제 내부에서도 이제 이 파운드리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어떤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반등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런 모욕까지 겪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를 접어들면서 파운드의 수율이 올라가면서 60% 이상 지금 70%까지 나온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파운드의 수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우리 파운드리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크게 반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엄청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엔 다시 이제 삼성의 뭔가 이렇게 짐이 아니고 삼성의 이제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부로 변신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주문한 칩이 국내 파운드리 공장에서가 아니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생산을 어디서 하는 걸까요? 생산을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하는데요. 그 이 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래 예정대로 한다면 텍사스 오스틴 공장은 진작에 완공이 되었어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 수율이 안 좋다 보니까 야 니네 자체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데 이게 돈 엄청나게 퍼부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리턴을 매출과 영업이 올릴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회의적이었으니까 오스틴 공장의 그 완공을 계속 늦췄습니다. 늦추다 보니까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스크가 이제 아주 과감하게 삼성에게 이제 그 수주를 맡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에게 맡겼단 말이죠. 그렇죠. 왜 삼성에게 예. 맡겼는지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텍사스 근처에 바로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공장이 있긴 하지만은 그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이제 BYD랑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미 벌써 압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머스크 입장에서는 삼성에게 맡긴다는 것은 만약에 자칫 삼성의 파운드리가 조금이라도 공장의 그 가동 시간이 늦어진다면 머스크에게 큰 이제 그 문제가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삼성의 파운드리를 맡긴 이유는 무엇이냐? TSMC에 맡겼는데 TSMC에게는 맡기려고 당연히 논의를 했죠. 논의를 했는데 TSMC가 우리가 지금도 물량이 꽉 차 있는데 머스크 당신이 우리에게 추가로 물량을 맡긴다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고객들에게 계약을 해지하면서까지 당신에게 물량을 배정해야 돼. 그러면 해지하는 부담은 우리가 질 수 없지 않느냐, 당신이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게 또 재무제표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생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또는 머스크가 또 되게 도전과 모험 정치 좋아하니까 삼성을 얘기하다가 당신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삼성이 우리 할 수 있다 라고 그런 얘기가 되면서 또 머스크도 제대로 알아봤겠죠. 수율이 15%에서 진짜 올라왔는지 실제 올라왔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삼성에다가 이제 그 자막에 나온 대로 배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의 과제가 많습니다. 테슬라의 뭐 파운드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 납품 칩까지 여전히 좀 달려야 되는 그런 영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보실까요? 자, 중국 한화 제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 외교 시험대라는 그러한 제조입니다. 자, 지금 로이터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로이터가 주목한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이제 중국 쪽에서 한화 계열사 5곳을 제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한중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고, 미국도 중국 제재를 현재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지난주에 한화 계열사 5곳을 제재했다고요? 예, 네. 예. 그 중국이 이제 한화 계열사 5곳을 제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화 오션을 비롯한 우리나라 조선업체에 그날 이제 급락을 했었죠. 왜냐면은 중국이라는 이제 그 빅2 중에 한 곳에서 이제 한화 오션에 대해서 계열사, 미국에 있는 계열사를 제재했다는 것은 크나큰 어떤 손상이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바로 들고 그래서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제재로 인해서 하나그룹이 받을 어떤 손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재를 하려고 하면 쌍방간에 중국과 제재를 한 그 기업들 사이에서 뭔가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루 만에 확인되면서 다시 주가 반등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계열사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 그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제 제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재를 했느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하나그룹과 그다음에 현 HD그룹이 마스가라고 대변되는 미국 조선업에 대한 미국 해군을 증강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중국이 알면서 그걸 갖다 빌미로 하나 계열사 5곳을 제재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랑 뭐 무역거래도 하지 않고 미국이랑 무역거래를 하는 것을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제재를 했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불쾌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러스티 그리어 USTR 대표가 개입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것은 강압적인 태도이고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보도가 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로이터가 이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로이터가 직접 우리나라 이제 그 외교통상부에다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중국이랑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담당자랑 수요일날 통화했다라는 것을 로이터 보도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로이터 이 보도에 따르면 여항구 이 통상무역교섭본부장이 지금 이제 중국 쪽 무역교섭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좀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반응이고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부당한 대우에 상응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액션이 있고 행동을 해야지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복귀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박근혜 정부의 사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사드 사태는 무엇이냐면 미군 기지에다 우리나라 주한미군 있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에다가 사실은 그 고고도 미사일 체계해서 혹시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그것이 미사일이 태평양 넘어서 미국 본토로 가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드 설치하려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당연히 판문점 쪽으로 가까이 가야지 사드 설치하는 효과가 높을 텐데 하도 중국이 반발을 하니까 그래서 사드 설치를 갖다 판문점 근처가 아니고 더 이남으로 내서 경북 성지에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드리냐면 근데 그때도 중국이 엄청난 이제 시비를 붙듭니다. 야, 왜 사드를 왜 설치하냐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사드 설치에 맞느냐, 뭐 심지어 사드 그 성주 기지에서 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뭐 그 시위도 하고 데모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한미군 기지에다 주한미군이 자기의 비용으로 사드 설치하겠다는데 그때 우리가 싫다고 그러면은 한미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당한 중국의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치된 단결로 그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일부 언론이나 좌파 단체에서는 사드 설치해서 우리가 받을 무역 보복 생각하면 겁난다.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500억 달러는 3,500억 달러 엄청난 숫자의 돈을 요구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분열을 하면 안 된다. 같은 맥락 현대차의 정의선 의장이 그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7억 달러 추가 투자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하나의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 중국 제재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예, 예. 그래서 USTR 그리어 대표 그런 대표가 거기다 분명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단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자,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마스크를 비롯해서 정말 논의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관세도 그렇고요. 좀 우리가 일관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 미국은 여론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미국의 유수의 언론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번 주에 아시는 분도 계셨지만 야 트럼프 너가 관세를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엄청난 돈을 받는데 엄청난 돈을 받은 걸 갖고 니네 마음대로 쓰겠다면 너네 정부가 끝나고 나서 너네 아마 처벌받을 수 있을 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우리도 이제 일치단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이 한화 제재 이슈도 상당히 민감한 주제라고 보입니다. 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이 또 어떤 외교적 원칙을 세워서 나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조우진 탁효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 중에서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종합을 좀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나그룹 한국의 20조 원 투자 의향, 재생 에너지죠? 기반 AI 데이터 센터 구축. 비나그룹이 먼저 일단 뭐야 저거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회사가 뭐냐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는 회사긴 한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유엔 그 회의 때문에 미국 갔을 때 그때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 만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뭐 두 자릿수 조원 이상의 투자를 했다, 뭐 그런 얘기 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이게 이제 후속 기사가 나와야지 사실 이게 실체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사실 그때는 잠깐 반짝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별 얘기가 없으니까 뭐 그냥 그냥 그런저런 얘기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시장은 뭐 나름 바빴으니까요. 근데 며칠 전이었죠? 이틀 전이었나요? 시장이 이제 오전장에 좀 약세장으로 가다 오후장에 갑자기 반등을 하면서 그날도 역시 상승세로 마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나왔던 루머 중에 하나,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블랙록이 2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할 거야라는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역시 이게 또 뭐 그냥 일종의 그냥 뭐 썰인가 보다 이러고 말았었는데 어제 이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비나그룹이 앞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회사라고 재생에지 관련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의 오너가 그러니까 모 회사가 블랙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블랙록이 투자를 결정한 거라고 봐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한국에 투자를 한다는 거 한국의 위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고 또 블랙록 회장과 레리 핑크 회장과 얘기가 됐던 게 재생에너지 쪽이었기 때문에 그쪽과 관계된 일을 이미 하고 있고 뭐 이 규모가 43기가와트 규모니까요. 엄청나죠. 사이즈가. 이미 하고 있고 블랙록이 뭐 오너고 이런 것들이 해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거는 너네 비나그룹이 해라 뭐 이렇게 그룹에서 오다가 떨어진 거겠죠. 그렇게 해서 비나그룹에서 어제 우리 정부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 AI 관련 사업에 2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라는 LOI, 이 투자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이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투자할 거냐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재생에너지 쪽이니까 태양광 들어가죠. 또 육상, 해상, 풍력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 당연히 또 ESS, 또 이제 배터리 에너지 전장체인 BAS, BESS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게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린 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린 소스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한 그래서 만들어진 수소 이게 그린 수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소차들이 쓰고 있는 그 그린 수소는 이제 그 그레이스 수소라고 그래서요. 지금은 이제 이 뭐 석유화학 단지 이런데 또 철강회사 이런 데서 나오는 이 만들어지는 수소기 때문에 결국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주 뭐 엄밀한 의미에서 좋은 수소는 아니고 이 그린 수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친환경 수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수소 생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료전지까지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재생에너지 뭐 솔루션 프로젝트 이게 일단 기본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우리 쪽으로 보면 이제 뭐 전라남도 쪽, 전라도 쪽, 그 다음에 경상도 쪽, 요 이제 서남부 해안 그쪽 사이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 이런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건립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전남 지역, 그 다음에 울산 지역에 이미 데이터 센터들이 건설된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거 외에 추가로 데이터 센터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소위 말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 어떤 허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비나그룹이 20조 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도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열심히 키우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은 뭐 그 사이에 뭐 별로 이제 얘기가 없었는데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도 확보가 되고 정부의 정책 의지도 분명하고 이러니까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좀 오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2대1의 단독 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개미만 모르는 위험신호 국민연금 LG화학의 비공개 경고. LG화학의 국민연금이 비공개 경고를 한 내용은 뭐냐면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으로 국민연금 LG화학을 지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으로 지정된 게 뭔 의미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연금이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발 뺄 수도 있어라고 아주 큰 경고를 한 건데 그거를 비공개로 해서 그 사이에 이게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준다고 그러더군요. 1년 뒤에 다시 평가를 했을 때 여전히 나아진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지분을 대거 줄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시그널을 준 거죠. 상당히 좀 이게 강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또 며칠 전에 LG화학 주가 급등했을 때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죠. 이 펠리서 캐피탈에서 LG화학이 너네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이거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잖아. 뭐 제대로 같이 반영 안 되고 있지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게 있었었죠. 그거랑 맞물려서 이제 이 LG화학의 행보에 대해서 이 주주들이 뭔가 이 본격적인 어떤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이 LG화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분이 뭐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이런 경고의 목소리는 LG화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긴장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주가가 나오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개월 주가가 74%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38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보시죠. 5월 달에 저점일 때 18만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팬데믹 그때 한참 셀 때 주가 100만 원대 넘었었거든요. 그때는 황제주였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거의 5분의 1 토막 이상이 났었다가 지금 그나마 저 정도 한 80% 가까이 회복을 해서 저 정도인 겁니다. 38만 원대 중반.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을 100만 원 그 가까이 전후됐을 때 갖고 있었던 주주들은 뭐 열불이 나죠. 아마 국민연금도 그럴 거고. 이렇게 국민연금의 주가가 급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장 엑기스였던 그다음 미래의 성장성을 이제 담보하고 있었던 2차 전지 분야, 에너지 이 분야가 이제 물적 분할이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나간 거 이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석유화학 업황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큰 게 겹치면서 LG화학의 주가를 저렇게 한때 5분의 1토막 이상까지 나게 했던 그런 이유가 좀 됐고요. 글쎄요, LG화학이 이제 지금 뭐 석유화학 업황도 조금 좋아진다고 하고 배터리도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좀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100만 원까지 글쎄 갈 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뭔가 환골탈태를 하지 않으면 주주들의 이런 거센 반경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반도체 얘기도 좀 가져왔습니다. 소캠2 일제히 선보인 메모리 3사의 제2의 HBM 양산화 준비 및 맞불. 예. 소캠2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주도를 해서 개발한 이게 저전력 메모리 모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2의 HB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HBM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빠른 연산 속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비싸죠. 그리고 항상 공급도 달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HBM만큼은 이렇게 높은 성능, 좋은 성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력도 좀 덜 쓰고 속도도 좀 꽤 빠르고 이런 어떤 약간의 그 서브 어떤 그런 메모리 모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 소캠을 제안을 했고 이걸 이제 개발을 좀 이 메모리 3사랑 같이 해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일단은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거를 좀 샘플을 좀 공사한테 공급을 했다 얘기도 좀 나왔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3사가 이 소캠2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좀 갈 거로 보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빠르면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 소캠2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HBM만큼이야 안 되겠지만 HBM에 준하는 정도로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캠2가 새로 나온 이유는 심플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AI 개발의 이 방식이 그동안에 학습위주였다면 이게 좀 인퍼런스라고 그래서 이제 추론 쪽으로 좀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습만큼의 그런 굉장히 빠른 그런 용량까지 그런 거대한 속도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대신 저장 기능도 좀 많고 그다음에 오래 가고 그다음에 전력 좀 덜 이런 식으로 좀 무게 중심이 살짝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소캠2는 그래서 좀 나온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엔비디아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이 소캠2 이 메모리 모듈 이 자체가 결국 AMD라든가 다른 회사들까지 분명히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HBM 얘기도 나오는 거고 어제 그 심텍이라고 하는 PCB 회사 있죠. 그 PCB 회사에서 이 소캠2용 PCB를 이제 그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기사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주가가 어제도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소캠2 뭐 CPX 등등등 이게 엔비디아 주도의 새로운 어떤 메모리 모듈 형태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추이를 좀 잘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국내 소부장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 얘기 좀 하나만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건 표를 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바이오주 좀 부진하죠. 그 사실은 뭐 라이센스 아웃 뭐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상당히 좀 좋았다가 지금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 섹터로 쏠리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좀 시장에 소외받고 있는 게 바이오 이 제약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도 보시면 지금 뭐 9월에 6천 근처까지 갔다가 거의 좀 600포인트 빠진 거죠. 10% 이상 빠진 거고요. 제약바이오주 주가 등락도 보면 펩트론 쪽 이제 장기 주사 제형 회사죠. 마이너스 14%, ABL 바이오도 8% 등등등. 알테오전도 뭐 제자리 걸음이죠. 1%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특히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대형 그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렇게 제자리를 못 걷고 있습니다. 제자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그런 뭐 기대치가 뭐 낮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거는 수급이 반도체는 워낙 쏠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혹시 주춤한다고 그러면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3분 실적 시즌이 좀 오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좀 연준이 금리를 확실하게 좀 내리고 10월, 그다음에 12월 이게 두 번이요. 그런 것들이 좀 백그라운드가 좀 돼줘야 바이오주도 조금 뭔가 좀 기지개를 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워낙에 뭐 반도체 또 조선, 뭐 방산 워낙 세다 보니까 참 바이오주들이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또 이제 밤사이에 미중 간의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한 정상회담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사중 전회, 뭐 중국의 향후 5개년의 향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어제 폐막했습니다.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선은 뭐 시 주석에 대한 후계 언급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었죠. 뭐 이대로 그냥 시진핑 주석 사회 연임에 대한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네. 이번에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네. 사실상 이번 사중전에서 다음 계승자가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실각설이 계속 나왔었죠. 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5년도 네. 아마도 시진핑 주석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정말 장기간 동안 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다시 한번 또 연임에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 시장의 뚜렷한 관측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중국이 내놓은 이 생존 전략, 저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 상당히 좀 방점을 찍어둔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금 힘을 싣고 있을까요? 네, 지적하신 대로 다음 15차, 네. 15차의 5년 동안에는 과학기술 자립이요. 여기에 아마 온 국가의 역량을 쏟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그 과학기술 자립의 가장 큰 대상이 말씀하신 AI. 그리고 거기에 결부돼서 이제 로봇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또 거기에 연계되는 반도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투자되고 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동안 별로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우주항공이요.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에서도 상당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 AI 중심으로 좀 기술 자립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밤사이에 또 알리바바랑 바이두 주가도 상당히 뉴욕 증시에서 좋은 흐름 보였었고요. 말씀 주신 이 바이오라고 하니까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좀 봤습니다만 뇌 인터페이스, 약간 뭐 머스크의 뉴럴링크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흥미를 가지고 보는 분야인데요. 네. 중국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그 소위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요. 그 중에서도 뇌에서 직접 컴퓨터를 컨트롤하는 이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거니와 향후로도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중점 투자 대상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침습식, 비침습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칩을 머리 위에 붙이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심든지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컨트롤하는 그 기술에 굉장히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군사적 용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관측을 용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말씀 주신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가 뭐 사람의 뇌를 해킹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뭐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의 이런 프로젝트를 좀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인데 또 이어서 이제 그 이외에 차세대 성장 엔진이 있다면은 뭐 로봇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질까요? 실제로 그 로봇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이지만 그 뒤에 있는 게 AI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발표를 했지만 중국 산업의 모든 분야에 AI를 확산시키고 적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AI 기술 자체의 미래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이 만들어 놓은 산업망, 산업 체계가 일종의 이제 지나가는 과거의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혁신적으로 새로운 스마트 생산 체계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모든 산업, 전통 산업에도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그걸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 이런 공장 자동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미국과 동일하게 앞으로의 기술 경쟁 우위를 가져갈 것 같은 그런 중국입니다. 비슷하게 그림을 양국이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과 좀 마주 앉는 그런 계기가 확정이 됐었죠. 이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부터가 뭔가 양국이 좀 합의할 게 있다라는 긍정적 신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충분히 양국이 협상을 하는 모습이 나와줄까요? 일단 그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네. 과연 실속 있는 회담이 될 것인가는 저희 그야말로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미지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기 에이펙 주재국이기도 해서 네. 시진핑 주석이 안 오려면 오히려 명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한국을 그것 때문만으로 그렇죠. 오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것은 양국 모두 미중 협상이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어떤 합의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다고 그런 결과를 또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뭐 일주일이 아직 채 남지 않은 만큼 그 사이에 또다시 뭔가 이게 번복이 된다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제 중국이 지난번 미국에서 열린 에이펙에서도 네. 시진핑 주석 참석 여부의 공식적 확인은 일주일 전에 했어요. 비슷한 패턴이었네요. 네네, 이번에도 사실 비슷해서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면 뭐 우선 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 자체에는 크게 뭐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그 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의 시나리오가 좀 다르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좀 그려볼 수가 있을까요? 미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 무역 및 관세 긴장은 네. 전 세계가 다 관조를 하고 있는 그렇죠.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중국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의 격차가 커서 쉽게 큰 타결에 이를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만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결렬이 된다면 그렇죠. 이 또한 너무나 큰 충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또 한 번의 타협? 그러니까 완전 타결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버는 타협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약간 재료를 던져줄 수도 있다라고 좀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뭐 제가 네. 따라서 대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약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런 큰 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소위 대안이라고 할까요? 플랜 B죠. 예, 네. 플랜 B에 해당이 되는 큰 주제가 큰 합의를 못 이루었더라도 네. 요 정도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그런 것들은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보고 네. 그 대상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게 아마 대두 구매를 해준다 이 정도가 아닐까 봅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충분히 이슈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대두다 정도로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뭐 한중 정상회담도 릴레이로 이어질 그런 계획인데 뭐 요새 보니까 2단계 한중 FTA가 논의될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제 지난 2015년이었죠. 이때 당시에 네. 좀 타결이 됐었던 한중 FTA 이거를 좀 비관세 장벽까지 범위를 넓혀간다는 건데 충분히 네. 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2단계 한중 FTA는 네. 한국 쪽이 희망해 왔던 사안입니다. 한국 네, 쪽에서는 우리가요. FTA를 좀 개정을 해서 네. 보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네. 중국 쪽이 사실 좀 소극적이었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들 아시고 계시는 사드 사태로 연결되는 그런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네. 정책 흐름과 같은 것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와서 중국 정부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죠. 네. 게다가 일본의 새로운 다카이치 정권이 들었으면 미일들이 보다 우측으로 갈 것 같이 보이니까 네. 중국으로서는 이번에 한국을 좀 더 가까이 당겨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한중일 삼국 FTA를 또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 FTA. 네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볼 때 이제 중국이
이번 2단계 한중 FTA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싸움이 우리에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번 새롭게 개최가 된 또 한중 정상회담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정상회담 기간 전후로 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이 국무위원장 간의 깜짝 회동도 좀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성격상 뭐 충분히 뭐 번개 회동도 제안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중국과의 협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 또는 미국 시민들에게 내가 이만한 결과를 냈어라고 얘기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면 네.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아마 좀 절실할 수 있죠. 예. 플랜 B의 하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일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짜로는 안 되니 떡을 네. 주세요라는 이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 물밑 접촉이 잘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뭐 지속적으로 양국에서 에이펙 전부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양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남북 경협주들의 이런 반응들 꾸준히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이어서 이제 이 연쇄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투심이 크게 좀 변곡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흘러갔을 때 베스트 시나리오랑 좀 파국을 맞았을 때 워스트 시나리오 각각에서의 좀 민감하게 반응할 업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성공 실패 여부에 따른 그 파급 효과는 사실 전 산업이라고 할 수 네. 있어서 특정 산업에 어떤 영향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어느 쪽을 따지더라도 이 공급망이 갈등이 상당히 해소되는 쪽으로 낙관적 결과가 나온다면 네. 그럼 지금까지 막혀있던 공급망에서 막혀있던 전략 물자 부분 소위 하이텍 반도체를 비롯한 AI와 하이텍 그리고 식량, 대두 같은 식량 그리고 특히 에너지요. 관계된 산업에서 큰 여파를 줄 겁니다. 그것이 워스트 케이스건 베스트 케이스건 양극단적인 큰 영향을 줄 것이고요. 네. 그중에서도 만일에 워스트 케이스 쪽으로 간다면 네.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워스트 케이스로 갈수록 네. 수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나라가 수출을 하기 어려워지는 나라보다 더 힘들다. 예, 그 점을 감안해 보시면 본인께서 스터디 해오던 네. 분야에서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적으로 좀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인데, 뭐 네네. 반도체는 뭐 우리도 중국 관련 공급망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미국 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협상이 뭐 잘 간다면 다행이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약간 뭐 플랜 B가 나온다든지 네.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반도체 업종엔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큰 변화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네. 다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굉장히 개선이 많이 올라왔어요. 되고 네. 있거니와 지금 중국 정부에서 명확한 시그널로 내놓는 거는 중국의 기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중국 것을 쓰겠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 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우리 기업들도 무시를 하지 못할 만큼의 실제로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중국이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히토류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히토류 관련해서는 이번 회담으로 크게 뭐 진척을 보이기가 어려울까요?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해결은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어떤 협상을 이뤘다 하더라도 언제든 난 이 상황에서는 히토류 제공 못하겠어 하면 그렇죠. 또 그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히토류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서방이나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히토류 대책이라는 거는 수년 이상의 장기간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하죠. 네. 아무리 빨라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에 대한 기본적으로 방어책은 없는 겁니다. 그걸 방어할 수 있으려면 중국과의 딜이 가능해야 되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이 원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그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자립을 하는 5년에서 최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국은 최대한 희토류 관련 부문에서 우위 카드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상 중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협상 마지노선이겠죠. 크게 뭔가 진척이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종합을 했을 때 다음 주에 이제 시 주석의 방한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유념해야 한다. 포인트가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네. 협상이 결렬이 된다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네. 그 심상치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도 이번 사중전에 공보에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은 관찰자망이라고 해서요. 관찰자망. 예, 주로 이제 우리로 치면 외교 안보의 전문가들이 주로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중국의 국영 매체인데, 네. 예, 거기에 보면은 조국 통일을 적극 추진한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걸렸습니다. 섬찟하네요. 네. 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중 전의 내용을 소개하는 결과에서는 또 예정대로 인민해방군의 발전을 취해 나간다라고 네. 했는데 예정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번 협상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이 양안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셔야 되고 네. 만일에 잘 안 된다면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 좀 내수 부진 상황도 함께 좀 체크를 해가면서 좀 성장의 계기를 잡은 것 같은 중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이철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